父亲，快看，诸葛亮！看，诸葛亮故作此态，我看不如杀进城去。对，父亲，杀进去！不可妄动。铮铮之音如惊涛拍岸，风卷残云。直断自有雄兵百万。父亲，我怎么就听不出来？你听，此山间小溪，清澈见底，非心旷神怡者不能为之。诸葛亮定然是胸有成竹。父亲，几根琴弦，岂能如此传神？心乱则阴燥，心静则阴蠢，心慌则阴物，心态则阴静。听诸葛亮弹琴，如观其肺腑也。我能为诸葛亮之音不胜荣幸，传我将令，后队改前队，兵退北山。父亲，何故退兵？你不知，诸葛向来用兵谨慎，不曾弄险。如今城门大开，不见兵将，城中必有埋伏。再者，诸葛亮琴声又含杀机，我兵若进城，必中其计。快撤！撤！撤！快撤！丞相，丞相，司马懿大军退了。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으라 안 됩니다. 가서 깃발을 다 내리고 성문을 크게 열고 너희는 쥐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다 어디 가서 다 숨어라. 그리고 나서 제갈량이 딱 도복을 쫙 갈아 빼입고요. 성 위에서 가장 높은 누각에 딱 앉아가지고 향을 안쪽에 쫙 피우고 현악기를 땅땅땅 이렇게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저 멀리에서 이제 사마이의 대군이 이 사람들은 15만이나 되니까 꿀릴 게 없잖아요. 그냥 척척척척척. 근데 왔는데 수비군 하나가 없이 성문까지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리고 좀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저 위를 딱 보니까 제갈량인 거예요. 사마이가 딱 이걸 보더만은 정군 회군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니 지금 실제적인 전술로는요 100명 대 15만 명이에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완전 잡아먹힐 상황인데 이 제갈량의 기지였어요. 여러분이 적벽대전이나 영화도 있고 책 읽으면 알겠지만 제갈량이 굉장히 뛰어난 이 전략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밖에 적벽대전록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야 이렇게 사람의 심리를 가지고 놀 수 있고 또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통솔할 수 있구나라는
글쎄, 삼국지의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도 적백대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제갈량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 이후로도 이제 제갈량에 대한 명성이 많았어요. 사마이가 딱 보니까 제갈량이 저렇게 문을 열고 수비수도 없이 노래를 켜고 있다. 저기에는 분명히 매복이 있는 게 분명하다. 우리가 들어오도록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저 입이 바로 사자의 아가리다. 저기 들어갔다가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다 배군한다. 뭔가 파놓은 함정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실 제갈량은 화살 한 대 날리지 않고 15만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현악을 켜고 있으면 이 사마이는 지가 집계에 넘어가서 스스로 군대를 배군할 것이다. 그 정도 담력을 가지고 제갈량이 수를 쓴 거지. 제갈량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또 사마이한테는 컸는가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심리를 읽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지피지기면 피, 상대방을 알고 기, 자신을 알면 100번을 이겨도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자신을 알아야 돼요. 먼저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상대방을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 베르사유 궁전의 모습이거든요. 아직도 남아있다니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 화려한 궁전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세련된 품위의 정점으로 궁정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궁정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의 탐욕과 질투와 욕정과 정오가 뭐 어두운 이 감정들이 그 밑에 가마솥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걸 봐요. 우리 시대도 사실 뭐 사람들이 공정한 시대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이제 말을 하지만 사실 그렇게 또 공정한 시대는 아니야. 예전의 궁정 시대와 다름없이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유지되고 있고요. 추한 감정들이 이 사회를 휘젓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은 별로 바뀌지가 않는데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가치를 다 이야기해. 존중하듯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하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계산하고 앉아있어. 속으로는 다 셈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 로버트 그린은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가장 쉬운 예로 지금 오리가 있잖아요. 지금 수중에서 촬영했을 때 모습인데 위와 아래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동영상이 아니라 잘 안 보이지만 위에서 보면 오리는 정말 유유자적해요. 와, 저렇게 강에서 편안하게 유영하고 있구나. 수중으로 다 해보면 물갈퀴를 생존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타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빙산의 일각으로 좀 보고 있을 뿐이에요. 남들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고 있는 사진이 그 사람 인생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한 99가지 안 좋았는데 한 가지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올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올라온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근데 우리는 그 사진 너머에 있는 그 사람의 어두웠고 힘든 모습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빙산의 일각이다. 그 속에는 수많은 욕망과 살기 위한 몸부림들이 사람들 누구나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아들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심리 철학자, 심리학자인데 그 미움받을 용기라고 해서 히트를 친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합니다. 아들러 우노 구노이치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러 철학을 가지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적었는데요. 심리학을 처음 이렇게 학적인 위치로 올려놓은 사람은 20세기의 천재, 지금부터 프로이드입니다. 아까 빙산의 일각 이야기도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나온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는 의식이라는 아주 5% 이내의 아주 작은 부분이 드러나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95%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아주 이성적이고 그런 존재다. 그래서 대의에 맞게 살고 생각을 따라 맞춰서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프로이드가 이제 그걸 깬 거죠.
사람은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리비도의 존재, 그죠? 욕망의 존재로서 본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프로이드가 조명을 해냈습니다. 그걸 학적으로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의 무의식 개념을 들어오면서 새로운 지평을 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러가 그 프로이드하고 같이 프로이드한테 공부도 하다가 이제 자기만의 개인 심리학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사람이 쾌락을 쫓는 존재이기만 할까? 사실은 서열을 쫓고 권력을 쫓고 힘을 추구하는 존재다. 베어빌레 슈어 마흐트라는 독일어에 보면 권력 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프리드리 니체가 말했던 철학자 니체의 말인데 그 말을 아들러가 인용하면서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는 존재다. 소똥에도 계단이 있고 물을 먹는데도 서열이 있고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내가 장남으로 태어났는지 막내로 태어났는지 둘째로 태어났는지 그것도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된다. 그래서 권력의 의지를 이야기했다. 권력 욕망의 존재로 인간을 파악했던 사람이 아들러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권력을 추구합니다. 여성들도 권력을 추구합니다. 아이들도 권력을 추구해요. 골목대장 되고 싶어요. 우리 말하면 인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최소한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나 있는 욕망이라는 거죠. 아싸로 있고 변두리로 가고 가장자리에 물려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크든 작든 사람들은 다 인사가 되고 싶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절세수를 이 로버트 그린이 적고 있습니다. 권력 게임을 배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이 필요한데요. 특별히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는가. 다시는 그 실수에 빠지고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래서 과거의 어리석은 패턴을 깨기 위해서 이런 법칙들을 단련하는 겁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요, 이 로마의 폼페이우스와 한참 권력 긴장감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 군대를 모집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할 그런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이 카이사르가 참모들 앞에서 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에 대해서 무대 위에 배우처럼 독백을 한 장면이 나와요. 강가에 키 큰 병사가 한 명 있는데 이 병사가 루비콘 강을 쫙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있다고 루비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 이제 저것이 바로 신이 보낸 우리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적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따라가자.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제가 강을 걷는 게 아닌데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 싸울까 말까 할까 말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탁 정해지는 거. 주사위 던져졌다. 이제 가야 된대.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강, 루비콘 강을 걷는다. 이 말이 카이사르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카이사르가 굉장히 배우 역할에 충실했던 거예요. 자기만의 각본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대본을 읽듯이 그렇게 계산된 이야기를 던지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뭘 지루해 하는지 뭘 즐거워하는지도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자기가 딱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걸 쫙 끌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자신만의 자기의 위치가 어디고 있고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 군대를 어떻게 해야 되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에 대해서 이 시기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연기도 했던 사람이다. 이 카이사르. 네. 카이사르가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있었더라면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네. 하지만 주사위는 던져져 버렸어. 루비콘 강을 건너는 거야.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력의 어떤 속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요. 나오는 부분인데, 자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을 재창조하라는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가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지피직이라고 했잖아. 상대를 알고, 나를 알고. 여기는 지피거든요.
이제 양 속에 늑대가 있는지, 또한 산토끼 속에 여우가 어디에 있는지, 독수리 대 속에 매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그걸 판단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경쟁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유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괜히 독서를 한번 날리거나 농담했다가 바로 반격당합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아주 조심성 있고요. 쉽게 화를 드러내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합니다. 다 쌓아놨다가 한꺼번에 묵은 빚을 청산하듯이 복수를 감행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솔직하고 착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마다 체질도 다르고 경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보편성 어느 정도 있지만 각각이 처한 사람들의 자신만의 인생 철학이 있고요. 그 사람한테는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이 당연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바로 징기스칸. 예. 중국에는 원나라를 만들고 몽골 제국을, 그렇죠, 동아시아와 서유럽 저쪽에까지 막 온 땅을 그렇게 장악했던 징기스칸입니다. 13세기 초에 호라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샤가 왕이고 이제 무하마드인데, 이 무하마드 왕이 자기만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어. 그래서 승승장구하면서 쭉 뻗어나갈 때 몽골은 아직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때 이제 아프가니스탄 남부, 터키 서부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면 며칠 내로 20만 명의 군인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으로 가는 비단길을 같이 개척해 봅시다라고 이제 징기스칸이 찾아올 거예요. 근데 무하마드가 징기스칸을 몰라요. 몽골도 몰라. 아니면 그냥 거기 양이나 치고 말이나 풀 먹이는 그 유목민들이 뭘 이 제국 앞에서, 내 앞에서 깝죽대냐 이거죠. 그래서 그들을 무한을 주고요, 쫓아내버렸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몽골군이 얼마나 재빠른지 몰라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말 위에서 활을 날릴 수 있는 기마병들이에요. 그냥 말을 타는 정도가 아니고 말을 타면서 뒤로 후진을 해가지고요, 등좌라고 하죠. 발을 이렇게 말에다가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등좌를 개발해가지고 활을 날리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유연성과 속도로 그 호라즘의 수도 사마르칸드를 함락해버리고요. 무하마드는 도주했다가 1년 만에 사망합니다. 여러분, 상대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약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직감이나 육감적인 이런 걸 의지하지 마세요. 그 사람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알아봐야 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지 않고 함부로 내보다 조금 약해 보인다고 깔보거나 무시하면요, 그리고 모욕을 주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 징기스칸이,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징기스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잘 파악하고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외형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이 뱀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친절을 가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겉으로 난폭한 사람이나 말을 세게 하는 사람이 알고 보면 겁쟁이인 경우가 많아요. 그거라도 커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양인지 사자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 사람을 알아라. 그 이야기를 두 번째 원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1920년에
하일레 셀라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왕국을 이제 장악하기 위해서 거의 마지막까지 목적을 다 이뤘는데 마지막 장애물이 뭐였는가 하면 여자 황제하고 그 남편 구구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모를 꾸미지 못하게 하려고 여왕은 수도에 자기가 이렇게 볼모로 잡아놓고 남편 구구사는 지방관으로 저 북쪽에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이 북쪽에 가게 됐던 구구시가요, 갈라스 부족과 가까이 있는 그런 지경에 오게 됐는데 이 갈라스 부족들이 에티오피아에 계속 이렇게 저항을 하고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셀라시가 이야기를 한 거죠. 네가 가서 구구시 네가 가서 그를 정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자기는 지금 아내는 지금 거기에 있고 여기 와가지고 이 싸움하다가 내가 개죽음을 당해야 된단 말인가. 안 되겠다. 내가 반역을 일으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를 막 조직하면서 추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셀라시에가 교황과 한통속이 돼서 에티오피아를 카톨릭 국가로 개종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을 퍼뜨렸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에티오피아 국민 대다수가 이슬람이거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사는 급속히 이제 군대를 모아가지고 35,000의 대군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수도로 적군하고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수도로 이제 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것은 우리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 상황이 자기를 잡으려는 덫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 구구사를 너무나 꿰뚫고 있었던 셀라시에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셀라시에는요 에티오피아 교회를 먼저 자기 교회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동맹군들까지 다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구구사한테 갈라스를 치라고 그 주변국을 치라고 이야기를 명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교회 수장들은 이미 셀라시를 에티오피아 기독교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고 구구사는 내란 획책 혐의로 파문한다는 그런 전단지를 비행기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사라진 거지. 전쟁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군대가 다 흩어지고 필요한 시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동맹군들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목숨을 구구시 잃게 되고요. 여자 황제는 그걸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셀라시에는 스스로 에티오피아 황제임을 선포함이 셀라시에예요. 190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라시에는 몇 수 앞을 내다본 거지. 사람 심리를 깨뜨려 본 거야. 반드시 구구사는 반역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자신의 이 명령에 그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해하면서 자존심을 건드려서 반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몇 수를 내다보면서 한 거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간관계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들 내 맘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지혜가 된다. 그렇죠? 데일 카네기가 이 처세술을 적을 때에 물고기를 잡고 싶으면 물고기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좋아하는 걸 물고기한테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성경에 중요한 황금률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해줘라.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야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남에게 해주는 거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떻게 뭐 커피라도 한 잔 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그런 비슷한 마음을 또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마다 취향이나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의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혐오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철학이라는 단어는 필레오와 소피아의 합성어인데요. 필레오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 그리스 사람들은 필레오라고 불렀는데 소피아는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애지자,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일까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렇게 철인정치론을 보면 사람의 몸을 세 부분으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머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이제 지혜를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가슴에 대한 부분, 이거는 용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는 우리의 욕망을 상징하는 이 삼분법이 이 플라톤의 철인정치론에 나오거든요. 이걸 이제 사회적인 어떤 계층으로 분류하면 지도자 계급은 지혜를 잘 사용해서 사람들 잘 리더해야 되고, 그 당시에 또 우리 군인 계급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용맹하게 이제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슴에 용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보통 이제 일반 서민들은 배처럼 이렇게 욕망을 쫓는 존재다. 이렇게 지혜자들이 서민들의 그 필요한 욕망들을 채워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 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이 중요한 그림이요, 이 동굴의 비유입니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하고 말았는데, 여기 가운데 보면 이 동굴 제일 밑에 보면 이렇게 감옥에 갇힌 수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동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눈을 뜨고 본 것이 뭔가 하면 이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이 관리자들이 있는데, 오징어 게임을 좀 표현하면 이제 동그라미 세모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보여지고, 이 사람들은 동그라미나 말이나 새나 항아리 같은 것들을 입체의 모양을 보고 있죠. 하지만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기 전에 동굴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불이 비춰집니다. 그러면 이걸 관통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비춰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2차원이죠. 예. 그냥 그림자인데 이게 진짜라고 믿고, 왜냐면 이거 외에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것을 수위하는 이 사람들은 이거보다 조금 나은 형편에 있지만 그냥 3차원 입체 정도의 말과 새와 뭐 항아리 이 정도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시간 따라서 이렇게 보여주고, 근데 이 두 사람들 다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요, 참 지혜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수인 중에, 이 갇혀있는 한 사람 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고리를 딱 끊고 이쪽 담을 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지나서, 불을 지나서 이게 탈출을 감행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이런 그 동굴 안에 불빛이 아니라 진짜 햇빛이 빛나고 있는 세상을 보았고요. 여기에서 처음에 올 때는 눈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빛에 적응이 안 되다가 이제 광명한 태양 앞에 세상을 보니까 진짜 말이 뛰어다니고 살아있는 새가 노래를 부르고 사람들이 만든 항아리를 진짜 만져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다시 이곳으로 내려갑니다. 자기 동료들한테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진짜가 아니고 허상이었다. 그 빛에 의해서 투영되어져 있던 그림자에 불과했고 파편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나와 함께 진짜를 보러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탈출을 시도하면서 데려오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밖에 갔다 왔던 사람을 막 때리고 폭행을 합니다. 아니 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진짜다, 이게 우리가 봐왔던 게 진짜다. 근데 니 혼자 뭐 이상한 거 보고 와서 이 사람 미쳤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플라톤이 하고 싶었던 말은 우리가 다 이렇게 동굴에 갇혀있는, 동굴의 그 우상에 갇혀있는 우리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들 가운데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세상의 참모습을 본 사람, 이제 이게 철인이거든요. 아까 철학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지혜의 사람을 말을 들어야 우리가 이렇게 거짓에 속지 않고 진짜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철인 정치론은 아니죠.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사람을 뽑게 되는데, 사실은 철인 정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혜를 알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제레미 벤담의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복지와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참 필요하긴 한데, 그러다 보면 놓치게 되는 것이 소수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한 말을 묵살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 의견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그들이 가진 지혜로운 통찰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확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되거든요. 내가 대학생 때 처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데미안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병아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어요. 자기는 알 속의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알을 톡톡톡 깨보니까 그 너머에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고민과 문제들이 이것이 뭔가 불편하고 아니었던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를 향한 새로운 갈구가 되고 그것을 두드리면서 부수면서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간다. 그런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떤 이 잠언이라는 성경에 보면 책이 있어요. 그게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그럼 개미에게 가서 무슨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요. 겨울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그 추수 때까지 마지막으로 양식을 모아서 월동 준비를 할 줄 안다는 거죠. 하물며 개미도 자기의 일할 때를 알고 쉴 때를 알기 때문에 이 개미한테 가서 사람들아 배워라. 있다고 흥청망청 다 쓰지 말고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까지 양식을 모으지 않느냐. 이 얼마나 절제가 있고 지혜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 이제 도마뱀 이야기도 해요. 여러분, 도마뱀이 궁정에 있는데 여기서 꼬리가 잡히잖아요. 도마뱀은 자기 꼬리를 자르고 스스로 잘라버려요. 도망을 해요. 살아나요. 그리고 도마뱀의 꼬리는 다시 자랍니다. 그러니까 소탐 대실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요. 그걸 위해서 자기 꼬리를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왕궁에 있어서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는 도마뱀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한 부자한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는 집에 있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그 집안에 그 물건을 다 관할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인 대신에 계약도 맺고 또 종들을 거느리고서 그런 일을 하는 청지기예요. 집사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집안의 재산 목록과 장부며 각종 문서를 작성 보관을 다 하는데 책임 있는 관리였는데요.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청지기가 주인의 물건을 허비합니다.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주인의 가산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무슨 잘못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어간 것이고요. 뭐 돈을 횡령했을 수도 있고 뭐 부실 경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주인은 믿고 맡겼는데 제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인 것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어느 날 청지기를 딱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너 왜 그런 잘못을 했느냐. 질책을 하는데 그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너 보던 일을 다 계산하고 끝을 내고 이제 청지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할 테니까 얼마간의 기간을 줄 테니까 다 정리하고 이제 나가라. 우리 집에서 수박이다. 이렇게 하면서 며칠간의 기간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정리한 장부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넘겨줄 테니까 그렇게 배우라. 이제 정리하라. 이라는 말을 이제 준 거죠. 예. 영어로 말하면 you fired예요. 너 해고야. 이런 말이야. 이 자신의 불의함도 발각이 됐고 또 자기는 이제 일자리도 없고요. 굉장히 속으로 생각을 해서 해고 당하기 전에 내 남은 며칠 동안 어떻게 좀 살아야 될까. 어느 조금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자리 잃게 됐는데 지금까지 머리 쓰면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뭐 노가다를 하려면 힘이라도 써야 되는데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뭐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자니 이게 손이 부끄럽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잘리고 해고당한 이후에도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절망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딱 생각을 해냈습니다. 주인에게 이 빚을 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만났어요. 사실 우리 주인한테 기름을 얼마를 빚을 졌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마를 빚을 졌어요. 야, 그러면 50% 디스카운트 50마리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밀을 어떤 사람이 100석을 갚아야 될 사람이 이제 찾아온 거예요. 당신 얼마 빚졌죠? 100석이지요. 80으로 내가 바꿔주겠습니다. 탕감을 시킨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는요, 지금 사실 주인의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상당한 부분을 탕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기름 100마일 정도면 100데나리온의 돈인데요. 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과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노가다판에 하루 15만 원 정도 받거든요. 15만 원 정도가 되는 게 1데나리온인데 100마리면 1000데나리온이에요. 이 사람이 1000일을 일해서 그러면 거의 3년 이상 3년 정도를 우리가 일한다고 봤을 때 그 품삯이거든요. 3년의 품삯을 절반으로 예, 빚을 탕감해서 깎아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상당량을 감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래들이 주인과 채무인 사이에 직접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청지기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문서 위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근로정서가 자기 필적으로 그대로 다 남겨가지고 속임수가 들키지 않게 그 정서를 또 채무자에게 새로 적게 해서 새로운 정서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런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해보신 거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빚진 사람이었다면 이 사람의 정직의 행동을 보면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사람이 좀 못됐기는 하지만 내한테는 잘해준 사람이야. 근데 만일 이 사람이 직업을 잃더라도 자기가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한 1억 빚을 져 있는데 5천만 원만 갚으래. 그러면 기분이 확 달라지잖아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여기서는 직장을 그만둬야 될 상황이지만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지. 참 불이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재산 마음대로 가지고. 하지만 자선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기의 평판을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그 빚진 사람들 입장에서 그렇지. 이 주인이 마음이 너그러워가지고 이 청지기한테 이렇게 해서 후하게 우리 빚을 많이 갚아주고 만으로 잘라주고 이렇게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한테도 좋게 만들고 본인한테도 좋게끔 그렇게 꾀를 쓴 거예요. 꾀를. 예.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다. 지혜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지혜를 이런 사람들의 불의함을 배울 것이 아니라 지혜는 너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느냐. 사실 이제 직장에 잘리고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 있었다면 길거리로 내몰릴 상황이잖아요. 자기에게 도움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렇게 내몰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집에 똑똑 갔을 때요. 그 사람들이 그냥 박대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이게 지혜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는 알았어요. 내가 결코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할 수 없고 이제 이 직함에서 내려와야 되는 주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남은 기간을 셈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다. 셈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다.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자기한테 권한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주인의 평판도 좋게 만들어 놓고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지혜였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테스트하거나 그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요. 작은 걸 맡겨봐요. 작은 일을 시켜봐요. 근데 그걸 아주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더 큰 일을 맡기죠. 작은 일을 맡겼는데 일이 작다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불의하게 행하는 사람은요. 큰 일을 맡아도 불의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충성됨과 그 지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수님 그런 이야기가 하죠. 남의 것을 맡아놓고 충성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진짜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여러분 작은 일은 사실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고 성실한 것은요 정말 큰 일이에요. 여러분이 수업을 성실하게 잘 듣는 거 있잖아요. 정한 시간에 와서 출석을 하고 수업을 듣고 하는 거 작은 일 같지요. 그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고 앞으로 살아가는 어떤 모습에 중요한 자신을 비추는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수업을 잘 듣고 함께 한다는 거 저는 대단히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돈이나 젊음을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나중에 돈은 없어지기도 하고요. 건강도 이렇게 쇠약해 가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에 내게 건강이 허락되고 돈이 있고 시간이 모든 것이 다 허락이 될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가치관. 그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은혜 있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거죠. 최근에 진주에 어떤 한 분이 비가 엄청 내리는 날에 그 의사분이요. 자기 차도 아닌데 옆에 차가 이렇게 미끄러져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괜찮은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응급차를 내가 신고해 주겠다고 또 그 사람 도와줬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도. 근데 막 뒤에서 오던 차가 그 사람을 받아서 죽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인으로 칭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한평생의 삶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진주의 의인이라고 계신 분. 그 사람은 사람들이 영원히 기억해요. 예,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의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시대에는 의인으로 기억을 합니다.